캐나다는 무역협정을 맺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협상이 결렬됐고 양측 모두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워싱턴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너무 적게 제안했다고 말했어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실제로 미국주가 되지 않으면서 미국주의 이익만을 원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이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새로 부과한 50% 관세에 맞서 같은 규모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이 무역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콩코디아 대학교 경제학과 선임 강사인 모셰 랜더 씨를 모셨습니다. 네, 마크 카니는 미국이 단순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너무 적게 제안했다고 말했어요. 결국 이 협상을 무산시킨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어느 정도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완전히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이 쉬운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자국 농민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급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제도를 좋아하지 않고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 논리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전 미국의 압력과 관세에 대응하여 캐나다 매장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저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아마도 스스로 캘리포니아산 카베르네 와인을 사지 않았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캐나다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캐나다의 반응은 당연히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린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줄 알았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측의 불화가 점점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분명히 트럼프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피해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흥미롭네요. 결국 이게 미국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캐나다가 위협하고 있는 이 같은 규모의 보복 조치 말이에요.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숫자는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하려는 관세가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미국과 하루에 약 10억 달러어치를 교역합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는 겨우 3주치 수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파괴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200억 달러로 보복한다고 해도 미국 경제는 캐나다보다 약 12배나 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하루 반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 혁명적인 일이 아니라 캐나다가 미국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겁니다. 즉,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거죠. 캐나다는 또한 미국의 37개 주가 캐나다를 자신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50개 주가 캐나다를 각 주의 상위 3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의 거래를 잃는다는 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른 데서 찾으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정말로 캐나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 분명히 미국이 필요하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수사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과 캐나다 간에 훨씬 더 깊고 긴 무역 전쟁을 보게 될까요? 제 생각에 캐나다인들은 시계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약 1000일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뭔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에도 현재 재협상 중인 자유무역 협정이 있고 트럼프는 그 협정에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대학에서 결석한 하루가 바로 무역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제는 물론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양국 모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다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서로를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에게는 매우 큰 무역 파트너이긴 하지만 무역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캐나다에 비해 미국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미국의 부채가 엄청난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40조 달러입니다. 이는 미국이 10년 전 빚졌던 금액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액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기 차입 금리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모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48조 달러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데 미국인들은 실제로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그들이 가진 부채는 적자의 누적에서 흑자의 누적을 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미국이 지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시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18개월 동안 그리고 확실히 그의 첫 임기 동안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세금을 많이 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역사상 말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좋은 일입니다. 누가 그런 걸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 성장을 통해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적어도 그 숫자를 덜 충격적으로 만들 만큼 충분한 시간 안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미래에 어떤 대통령이 와서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거라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 혹은 그 빚을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숫자 자체보다 그 점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이미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가 결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절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안전한 선택일 겁니다. 이제 그 말에서 트럼프 요인은 잠시 제쳐두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절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그 외에 누구든지 모두 정부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미국 정부처럼 국제금융의 중추 역할을 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생활비 부담과 구매 여력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예산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오늘 당장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세금이 오르거나 정부가 그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예산이 대폭 삭감될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축에서 나오거나 현재의 소득원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인들은 단순히 대출 이자 상승 이상의 부담을 실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물론 문제는 트럼프의 임기 동안 그 압박이 얼마나 심각해질지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그 스트레스가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 이어져서 다음 대통령이 이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말하려던 건 모든 대통령의 역할이란 결국 문제를 남겨두고 다음 사람이 해결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본인이 공을 챙기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정치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건전한 경제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